사랑은 믿음이다. 하지만 직감은 길들일 수 없는 야수와 같다. 아내의 전화 통화 후 한지훈의 완벽했던 세상에 그어진 가느다란 균열은 밤새도록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그단 한 번의 어색한 웃음과 목소리 톤 때문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유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며 어떻게 아내를 의심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고개를 든 의심이라는 짐승은 그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승은 밤새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너만 빼고 모두가 아는 비밀이. 결국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끔찍한 상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최강민 작가의 개인전 오프닝 파티가 해안아트 재단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윤수진은 아침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죠.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화장을 하고 지훈이 선물했던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깜짝 방문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불안한 직감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남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고 재단의 갤러리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로 북적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술에 대한 현학적인 대화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이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철저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아내 윤수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갤러리 가장 안쪽 거대한 설치 미술품의 번쩍이는 그림자 아래 그녀는 최강민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작품이 두 사람만을 위한 무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죠. 멀리서 보기에도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큐레이터와 작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강민의 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제거신양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엄지가 그녀의 드레스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연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말에 아이처럼 웃었고 그 웃음은 지훈이 지난 몇 달간 보지 못했던 모든 경계심이 무너진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장면을,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강민이 수진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의 자리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수많은 하객들 속에서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비밀스럽고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연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1초 남짓한 그 짧은 순간이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의 세월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갤러리의 불빛이 등 뒤로 멀어질수록 그의 세상은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은 한강변의 어두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는 한 번도 저장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 시절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지금은 솔루션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흥신소, 아니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박동철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귀찮다는 듯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동철아, 한지훈. 지훈이냐? 이게 몇 년 만이냐? 잘 나가는 건축가 양반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술 먹고 마누라한테 쫓겨났냐? 도움이 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한테?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울어?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가장 치욕스러운 두려움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야수는 우리를 벗어났습니다. 혹시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해서. 이건 절대 비밀로 우리 둘만 아는 일이어야 해. 알았다. 누구? 최강민이라고 요즘 잘 나가는 미디어 아티스트. 내 아내가 윤수진이라는 해안아트 재단 전속 작가야. 최강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철은 마치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희미한 기록 하나를 찾아내려는 듯 그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침묵이 지훈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 알았어. 뭘 알아봐주면 되는데. 오늘 뭘 봤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 감정 섞지 말고 팩트만 딱. 육하원칙 알지? 아내와 관계가 의심돼. 방금 전시회에서 둘이 있는 걸 봤는데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하고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었어. 그 눈빛은 확실해. 전시회에서 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네가 예민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가 봤어. 그건 7년을 같이 산 내가 모를 리가 없는 눈빛이었어. 제발, 동철아, 그냥 알아봐줘. 내가 틀렸으면 차라리 내가 미친놈이면 좋겠다. 알았다. 알았어. 일단 그놈 뒤부터 밟아볼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근데 지훈아, 응,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 네가 틀렸으면 다행인데 만약 맞으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도 계속할 건가. 동철의 마지막 질문은 경고이자 친구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는 이미 그것을 열기로 결심한 후였습니다. 동철의 말은 지훈의 마음에 더 큰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그 안에는 과연 아내의 배신만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가 끊긴 후 며칠은 지훈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시회에서 봤던 아내의 웃음과 최강민의 손길이 끔찍한 파노라마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건축 도면 위로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고 모든 직선이 휘어지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이기를, 자신이 그저 예민하고 못난 남편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박동철이었습니다. 나다. 지금 어디냐? 사무실. 지금 당장 나와. 그리고 나오기 전에 앉을 수 있으면 어디든 앉아라.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 썩 유쾌하지 않을 거다. 아니, 전혀 유쾌하지 않을 거다. 동철의 목소리에는 그날 밤의 농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은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아 차가운 물만 들이켰습니다. 마침내 카페 문이 열리고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훈의 맞은편에 털썩 앉더니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봐라. 지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기를 바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아내 수진과 최강민이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서서 웃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사진. 며칠 뒤 다른 옷차림의 두 사람이 같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최강민의 팔이 수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날짜, 다른 시간, 다른 옷차림. 하지만 장소는 늘 같았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 이게 다 뭐야? 그냥 업무상 만났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작업실일 수도 있고.
헛소리 하지 마. 한지훈, 내가 날짜랑 시간 다 체크했어. 일주일에 2번, 많게는 3번이야. 심지어 주말 저녁에도 만났더군. 이게 업무상 미팅으로 보이냐? 이 오피스텔, 최강민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야. 유령 회사 명의로 5년 전에 계약했어. 5년, 네가 수진이랑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야. 5년이라는 단어가 지훈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 전체가, 아니 그 이전부터 이 기만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사진을 넘겨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7년 이상이야. 아마 내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어진 관계일 거다. 넌 그냥 중간에 끼어든 거지.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동철은 그런 지훈을 잠시 바라보다가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지훈아, 이게 다가 아니야. 만약 이게 전부였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지도 않았을 거다. 뭐가 더 있는데? 너 혹시 최다은이라고 아냐? 최다은? 아니,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해안아트재단에서 특별 후원하는 미술 영재야. 10살짜리 여자애. 그런데 네 아내 윤수진이 이 아이한테 쏟는 관심이 좀 이상해. 단순한 큐레이터와 후원 아동의 관계가 아니더군. 최고급 화방용품을 사다 주는 건 기본이고 개인 교사까지 붙여서 직접 관리해. 심지어 지난달에는 학교 관계자 만나서 유학 상담까지 했다더군. 보통 일이 아니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냥 마음이 쓰이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뒷조사를 좀 해봤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골 때리는 부분이다. 이 최다은이라는 아이, 출생 기록이 좀 이상해. 처음엔 보육시설에 있다가 5살 때 지금의 양부모한테 입양됐어.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깔끔하고 서류상 허점도 많아. 그래서 내가 예전 나인 총동원에서 원본 기록을 확인했어. 출생신고서에 적힌 엄마 이름 말이야. 동철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차마 다음 말을 건네기가 힘든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 이름이 누구일지 알아차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그는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출생기록 원본에 있는 어머니 이름, 봉인되어 있더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누가 힘을 써서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뜻이거든. 이 아이 주변에 거대한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내 아내와 최강민이 있는 것 같아. 지훈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아내의 외도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아이, 봉인된 출생기록.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 밑바닥에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때로 진실은 요란한 거짓말 속이 아니라 조용한 종이 한 장의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박동철이 남긴 봉인된 기록이라는 말은 한지훈의 뇌리에 밝힌 파편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남편 역을 연기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든 채 초조하게 다음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는 독이 든 성찬 같았고 잠든 아들의 곁을 지키는 그녀의 다정한 모습은 소름 끼치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내의 모든 친절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동철이었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무겁고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다. 지금 통화 괜찮냐? 주변에 아무도 없지? 없어. 무슨 일이야? 알아냈어?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훈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그냥 팩트로만 들어라. 감정 섞지 말고 한번 들으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다. 정말로 들을 준비됐냐? 말해, 제발. 전화기 너머로 지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죽인 듯한
끔찍한 정적이었습니다. 동철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 아이, 최다은. 봉인되어 있던 원본 출생 기록. 확인했다. 거기에 적혀 있던 어머니 이름. 지훈은 본능적으로 이어질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니기를, 자신의 끔찍한 예상이 틀렸기를 기도했습니다. 윤수진. 내 아내 이름이 맞다.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고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옥이었는데 숨겨둔 아이까지 있었다니. 이건 배신을 넘어선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확실한 거냐?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칠 놈으로 보여? 주민번호까지 대조했어.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아내 윤수진이야. 서류 위조해가면서 직접 확인했어. 아이가 태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네가 윤수진을 만나기 약 1년 반 전이야. 1년 반 전. 숫자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가 수진을 처음 만나 운명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엄마였던 겁니다. 동철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냐?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일반 보육시설이 아니라 영재들을 위한 사설 위탁 시스템으로 보내졌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거지. 아이를 버리되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설 시스템의 주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 최강민 이냐? 그래, 최강민이야.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냐? 내 아내가 해안아트 재단에 그렇게 목을 맨 이유, 단순히 자기 커리어 때문이 아니었던 거야. 자기 딸 곁에 있기 위해서였지. 최강민이 그 재단에 계속 머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재단 자체가 두 사람이 자기들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보기 위한 거대한 연극 무대였던 셈이야.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독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준이의 생일날 재단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밤늦게 들어왔던 수진의 피곤한 얼굴. 알고 보니 그날은 다은의 콩쿠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던 일. 그것은 다은의 유학 비용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최다은이라는 아이에게 집착했는지, 왜 재단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훈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철이 무언가 더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듣고 있냐? 야, 한지훈, 정신 차려. 알았다. 고맙다. 동철아. 일단 여기까지. 지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자신의 집안을 걸었습니다. 아들 유준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있는 냉장고, 수진이 고른 세련된 소파,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거실의 사진.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연극을 위한 소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실 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얼굴, 7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 액자 너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은 악마의 조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내 7년은, 내 인생은 전부 뭐였지? 외도와 숨겨진 아이. 이 두 가지 진실만으로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지훈의 머릿 속에는 더욱 근원적이고 끔찍한 질문 하나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점은 자신을 만나기 1년 반 전.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그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의심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까지 숨겼다면 대체 나한테 숨기지 못할 게 또 뭐가 있지?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1000개의 다른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모든 거짓말들은 한 곳에 조용히 묻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내가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진실을 마주한 후 한지훈의 세상은 이미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질문. 대체 나한테 숨기지 못할 게 또 뭐가 있지? 라는 그 잔인한 의심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아들 유준이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6살 배기 아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눈을 닮았는지, 자신의 인매를 닮았는지.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그곳에 있는 것은 아내 수진의 모습, 그리고 전시회에서 보았던 그 남자 최강민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유준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드는 순간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 비스듬히 올라가는 한쪽 입꼬리. 그것은 최강민의 얼굴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미친 생각이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6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내 아들이라고. 착각이야. 이건 그냥 끔찍한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든 망상이든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재단일로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 유준이를 잠시 놀이방에 맡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내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결혼 후 7년간 그가 단 한 번도 허락 없이 들어간 적 없는 그녀만의 성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지훈이 존중하는 아내의 지성과 독립성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성역을 자신의 손으로 더럽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수진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 그를 맞았습니다. 정갈하게 꽂힌 미술 서적들, 우아한 향초,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이었지만 지금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만들어진 위선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도둑처럼 자신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랍을 열고 책장을 샅샅이 훑고 심지어 액자 뒤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건축가인 그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원목마루의 한 부분이 다른 곳과 나무의 결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뒤틀림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 엎드렸습니다. 마루의 틈새로 손톱을 넣어 힘을 주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마루 한 조각이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먼지 쌓인 공간 속에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녀의 비밀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편지 몇 통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비단 보자기에 고이 쌓인 서류 뭉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사진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진 속에서 앳된 얼굴의 수진이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깊은 연인이었습니다.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홀린 듯이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법무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적인 법률 서류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차가운 활자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및 친권 포기 합의서.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자 한자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이 최다은에 대한 친권을, 양육의 모든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냉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가장 마지막 장. 그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개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유려한 필체의 윤수진, 그리고 힘있는 필체의 최강민. 그들이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그 아래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끔찍한 날짜. 그 날짜는 그가 수진에게 청혼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들 유준이가 잉태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그리던 그 모든 순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결혼 생활 내내 바로 그의 등 뒤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현재 진행형의 기만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그의 텅 빈 머릿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질문 하나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유준이는, 내 아들 유준이는 그 시간 속에 대체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가장 잔인한 진실은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유전자 코드 안에 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한지우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것이 그의 척추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진실을. 그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지 주소를 입력하는 그의 손가락은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움직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간절한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편집증적인 망상이기를, 그래서 이 검사 결과지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의심 많은 남편으로 만들어주기를, 그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키트를 받아든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 불러온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의심해야 하는 가장 끔찍한 행위.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유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 지훈은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온기,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함께 자전거를 배우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내가 그냥 미쳐버린 것이기를, 이 아이를 의심한 죄로 평생 지옥에서 살아도 좋으니 제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몇 올을 잘라내는 그 짧은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이 함께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한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우체통에 검사 키트를 넣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수진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연기로 보였고 아들 유준의 사랑스러운 미소는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특히 며칠 전 저녁 식사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유준이가 그림책을 보다 말고 불쑥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닮았어? 그 순진한 질문에 지훈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유준이는 아빠 눈을 쏙 빼닮았지.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끔찍한 의심을 아이가 읽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식탁에서는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던 그의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유전자 검사기관이었습니다. 제목은 결과보고서 도착 안내.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마우스 커서를 메일 제목 위에 올려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이 화면에 열렸습니다. 복잡한 표와 그래프 아래 결론을 담은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지훈님과 한유준님의 복권 확률은 0%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니터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일그러졌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6년. 아들이라고 믿으며 키워온 세월. 그의 인생 전부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완벽하게 부정당했습니다. 복권 확률 0%. 그 차가운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반복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그의 어깨 위로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의 입사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동료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본 순간 억눌렀던 감정의 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결국 휴가를 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탄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심판자였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들어 첫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한지훈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거짓을 불태워버릴 가장 잔인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저녁, 한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모든 조명을 끄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변호사에게서 막 전달받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미 모두 증발했고 남은 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마지막을 향한 결연한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윤수진이 밝은 목소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재단 이사회에서 내 기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어? 그리고 오는 길에 자기 셔츠 좀 샀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 수지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서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지훈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야? 왜 불도 안 켜고? 그리고 오늘 일찍 왔네? 앉아, 수진아. 왜 그래? 무섭게.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은 테이블에 스탠드 조명 하나만을 켰습니다. 어두운 거실 중앙, 테이블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네가 좋아하는 법률 용어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을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몰라서 물어? 나 정말 모르겠어. 자기야, 우리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우리 유준이 생각해야지. 오해? 좋아. 그럼 어디 한번 오해를 풀어볼까? 청담동에 있는 그 오피스텔. 꽤 아늑해 보이던데 최강민 작가랑 작업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인가 봐. 수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작업 때문에. 작업? 좋아. 그럼 최다은이라는 아이는 어때? 그 아이도 작업의 일부인가? 네가 그 아이한테 쏟는 그 지극한 정성. 그것도 그냥 큐레이터의 업무라고 말할 건가? 당신, 어디까지? 어떻게?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가 중요해. 네가 7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아니야.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당신 만나기 전에 실수였다고. 제발. 지훈씨,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은 이 문제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 상관없는 일. 지우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이건 당신 과거와 상관 있나? 아니면 이것도 내 오해인가? 우리 아들 한유준, 유준이도 당신의 과거야? 수지는 보고서의 첫 줄, 부건 확률 0%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변명, 모든 눈물, 모든 연기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얼굴은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차가운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용암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7년이야. 내 인생의 7년이라고. 넌 단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있긴 해. 내가 우스웠어? 내들 연극 무대의 편리한 배경이었나? 내가 주는 돈으로 내가 만들어준 집에서 그놈이랑 놀아나면서 내 아들인 척 다른 놈의 자식을 키우게 만들어? 넌 인간도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설명? 뭘 설명해?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해?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내 닥치는 대로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수진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제발 가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제발.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더 이상 지훈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이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지훈은 그녀를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 그리고 오늘 그 성은 무너졌어. 그는 수진을 지나쳐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이자 지독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은 법정이라는 차가운 전쟁터에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윤수진은 눈물로 자신의 결백과 실수를 호소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이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사진, 친권 포기 합의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그녀의 모든 거짓말은 차가운 사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기나긴 법적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녀의 임신 사실을 발표한 것입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은 더 이상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연히 최강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자 언제나 당당하고 매력적이던 예술가 최강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수진에게 떠넘긴 채 언론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결국 수진은 자신이 만든 거짓의 잔해 속에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3분할 소송에서 지우는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진이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자비는 베풀었지만 그녀가 저지른 기만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소음이 조금은 익숙해졌을 무렵 지후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즉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돈도 집도 지켰으니 승리한 싸움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유준이가 제 손을 잡고 웃는 꿈을.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제 사랑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리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무리 진실했다 해도 그것이 세워져 있던 땅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거짓의 땅 위에 서서 아이를 속이고 제 자신을 속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제 7년의 세월, 아버지라는 이름, 행복했던 기억까지도요.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평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얻게 된 이 지독하고도 잔인한 자유를 말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할 수는 있지만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배신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이라는 집을 제 손으로 무너뜨렸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벽돌을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진실과 신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